그러니까 일반 시장이 침체되면 미분양이 생기고 미분양으로 인해서 일반 주택 시장이 더 침체가 되고 저 침체된 주택 시장에 미분양을 더 누적시키게 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 잘못됐다. 너무 규제를 너무 많이 했고 규제를 풀어야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규제를 빨리 풀어주면 또 상승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절대 쉽게 규제를 빠르게 풀어주지는 못할 것이다. 항상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빈집이 인구가 줄어들면 빈집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뭐 1000만 채 빈집이 생기면서 영원히 이제 부동산 가격은 폭락할 것이다. 이런 연결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빠르게 정체기로 돌입하지 않고 부동산 상승장이었다면 저는 금리 인상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경우는 저는 2차 요인으로 꼽는데 시장과 방향이 같으면 큰 힘을 내고 시장과 방향이 다르면 거의 힘을 못 내는 그런 요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럴 때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었다라면 금리 인상은 이제 하락 요인이죠. 방향이 다르잖아요. 사실 힘을 못 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2004년 같은 경우예요. 2004년에도 금리 인상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시장이 상승장이었어요. 그래서 2006년까지 폭등으로 연결이 됐었죠. 또 2009년에서 10년인가가 또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거든요. 시장은 또 가파르게 또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사실 시장을 주도한다기보다는 시장과 방향이 같냐 다르냐로 보고 영향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동산에서 1차 요인으로 꼽는 것들이 있는데 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대중심리고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다른 전문가와 다르게 투기 시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주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 투기 심리가 굉장히 아주 심하게 강해요.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거의 미친 듯이 집을 사고자 하고 이게 좀 규제가 심해지면 이제 다른 주택 대용이 될 만한 투자 상품들에게 또 미친 듯이 달려가서 매수를 하게 되죠.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지식산업센터 아니면 생활형 숙박시설 뭐 이런 쪽에 이제 분양권들이 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침체기가 되면 정말 집을 아예 안 삽니다. 저는 2021년부터 이제 조금 지나면 매수자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투기 시장에서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자산 상품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 의문시되거나 올라가지 않을 게 확실시 되는 상황이면 매수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집이니까 필수품이잖아요. 꼭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주택은 필수품이지만 대체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임대 시장이에요. 매수로 가느냐 임대로 가느냐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매매 시장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임대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매수 시장은 침체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요소가 전세인데 전세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상품을 잘 생각해 보면 임대로 뭔가 그 상품을 빌려 쓰잖아요. 그러면 항상 매매로 취득한 것보다 임대로 일정 기간 쓰게 되면 빌려 쓰는 사람이 훨씬 더 손해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빌려 쓴다. 렌트를 보통 한 4, 5년 정도 쓰게 되면 거의 차값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임대로 좀 쓰는 것보다 매매로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전세 시장은 빌려 쓰면 무조건 유리해요. 예를 들면 지금 10억짜리 집이 있다라면 전세가는 6억 정도 되거든요. 집을 사지 않고 6억으로 들어가면 돈이 한 푼도 안 나갑니다. 나가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은 또 고스란히 찾아올 수 있어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임차인한테 정말 유리한 임차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딱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가파르게 임차 시장으로 매매 수요가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매매 시장에서는 매수 수요가 거의 사라지듯이 없어지게 되고 점점 이제 임차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게 돼서 하락 기간이 한 4, 5년 정도 지나면 다시 이제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매매가를 또 밀어 올리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상승 전환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인 분양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는 대부분 어느 정도 집을 짓고 나서 분양하는 일종의 후분양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선분양 제도, 집을 아예 짓지도 않은 완전 허허 벌판인 상황에서 일단 모델하우스만 짓고 그림으로 집을 팔고 그 돈을 받아서 건설사가 집을 짓는 그런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상승장대가 되면 분양시장 같은 경우가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주된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집을 사는데 분양권이라는 거는 10%만 있으면 되거든요. 계약금. 뛰어난 레버리지 효과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을 매수할 여력이 없는데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양권에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분양권을 사서 나중에 전매를 하죠. 피를 몇천, 심지어 많이 올라갈 때 몇 억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팔고, 이렇게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투자금을 자본을 불려나가는 그러한 투자 형태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기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을 작용을 하고, 또 이제 하락장에서는 분양권을 아예 매수를 안 해요. 이제 시세 차익이 안 생기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미분양이라는 게 생기죠. 미분양이 생기면 주택 시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분양권과 일반 주택 시장의 이제 침체가 죽음의 나선형 구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일반 시장이 침체되면 미분양이 생기고, 미분양으로 인해서 일반 주택 시장이 더 침체가 되고, 저 침체된 주택 시장에 미분양을 더 누적시키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락장을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가 정책인데, 국민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투기 성향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 국민성을 가진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정부가 탄생하고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부동산 정책에 매우 민감하고 자주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을 제발 좀 적당히 해라, 그러면은 저절로 시장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을 시장에 맡겨둘 수 있게 자유롭게 놔둘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엄청난 비판을 하겠죠. 그러면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국민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정책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한 요인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사실 지금 상승을 바라서 규제를 풀어주는 건 아니에요. 하락을 어느 정도 바라지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를 좀 따져봐야 되죠. 경착륙은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시장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때문에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양은 집 가격도 적당히 떨어져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집값이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완만한 하락을 바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좀 했던 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즈음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 잘못됐다, 너무 규제를 너무 많이 했고 규제를 풀어야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부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 특히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규제를 빨리 풀어주면 또 상승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윤석열 정부가 공약은 이렇게 했지만 절대 쉽게 규제를 빠르게 풀어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일 때는 저는 막 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부가 되면 달라지는 거죠.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규제를 풀어주긴 하는데 아주 조율을 심도 있게 하면서 효과가 아주 적게 날 만큼 띄엄띄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집값이 좀 더 빠르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 조절 속도를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풀어주진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변동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요. 중국은 우리보다 심합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투기 시장으로 볼 수가 있고요. 중국에 지금 빈집이 몇 채인지 아십니까? 1억 채 정도 있습니다. 중국에 빈집이 1억 채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폭락하겠다. 근데 그 1억 채 있던 게 지금 몇 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은 지금 계속 올랐죠. 왜 그랬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죠. 중국 부동산 시장은 투자자들은 집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빈집으로 놔둬도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빈집으로 놔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꼭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빈집이 있으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공실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집에 대한 투기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겪고 급속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필연적으로 겪는 부동산 투기를 60년대부터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회의 주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경제체제를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택하면서 급속한 산업화를 중국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고 중국에서 가장 핵심들여서 키운 산업 업종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경험을 누적돼서 쌓으면 사람들은 그 경험치를 버리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그게 불법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오면 무조건 사람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과정이 굉장히 완만하게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다른 부동산 투자 형태를 보여왔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점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큰 투기 시장을 만들었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도쿄의 땅만 팔아도 미국 전체를 살 만큼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던 투기 시장을 경험을 했는데 엄청난 폭락을 했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90% 부동산 폭락을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빈집이 이제 1000만 채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또 간과하고 있는 게 일본의 빈집이 1000만 채가 갑자기 나타난 걸로 생각을 해요. 빈집이 생기는 과정은 생각 안 하고 항상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빈집이 인구가 줄어들면 빈집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뭐 1000만 채 빈집이 생기면서 영원히 이제 부동산 가격은 폭락할 것이다 이런 연결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정책을 아주 잘못 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신규 주택을 많이 안 짓거든요.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니까 안 지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 굉장히 많은 신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안 팔리고 새 집으로 들어가면서 기존 집이 다 빈집으로 생기고 이러면서 굉장히 장기 침체를 겪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과 같은 사태가 절대 벌어질 수 없어요. 국민들이 아주 잘못된 정책을 쓰는 정부가 있다. 가만 놔두질 않죠. 바로 바꿔버릴 겁니다.